오늘로 국토계획법은 끝이 났습니다. 국토계획법은 12문제 출제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든 10문제는 잡고 가셔야만 공법 점수가 잘 나오십니다. 그래서 이 국토계획법에 대해 좀 낯설다 싶으시면 어떻게든 얘를 동영상을 한번 통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어려우시면 공법에서는 과락을 염려할 상황이 되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힘드시더라도 이 국토계획법은 1, 2월 달 거든 11, 12든 계속 보시면서 용어가 좀 익숙해지고 제가 설명드리는 게 이해되는지를 꼭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 이거 끝나고 나면 나머지는 개발법과 도정법은 제끼십니다. 제끼드는데 그냥 필요한 것만 좀 해나갈 겁니다. 그리고 건축법, 주택법을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만약 건축법, 주택법을 하게 되면 국토계획법과 비교하면 좀 소홀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점수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좀 편하게 안전하게 점수 받고자 한다고 하면 국토계획법을 좀 많이 하시면서 익숙하게 해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시간 210페이지에 기반설 부담구역 함께 반항하십니다. 이번 주에 민법은 진도 다 끝나셨던 것 같은데 민법은 수요일날 진도 다 끝나지 않으셨습니까? 특별법하고 끝을 알겠습니다. 진도표 보니까 다 끝난 걸로 돼 있으시길래 하여튼 우리 공법에서는 국토계획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 이번 시간에 210페이지에 기반설 부담구역을 함께 봐 나가십니다. 기반설 연동제와 관련되어 개발밀도 관리구역 함께 보셨고 이제 두 번째 보실 것이 기반설 부담구역입니다. 여기 기반설 부담구역은 뭐 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이겠습니까? 기반설을 부담하기 위해 지정하는 장소입니다. 사실 이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면 도시군 계획시설이라 해서 남양주시에서 나라에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반설 부담구역은 나라에서 기반설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개발 이익을 취하는 자가 해당 지역에 필요한 기반설을 설치하도록 정한 장소가 기반설 부담구역이 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기반설 부담구역이라면 세종시에 행복도시가 만들어지는 건설 지역이 기반설 부담구역입니다. 나중에 세종시를 한번 방문하시게 되면 그 세종시에는 기반설 설치 비용이 워낙 높기 때문에 건물 분양 가격이 아주 높습니다. 건물 분양 가격이 높다면 임대료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곳에 임대료 견디면서 장사하는 분이 좀 부족하십니다. 그래서 세종시에 만들어진 상가가 있다고 하면 대부분 좀 비어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반설 부담구역과 관련된 제도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 자주 출제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3절 기반설 부담구역 앞에 별표 3개 놓으시고 얘는 무조건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기반설 부담구역과 관련되어 첫 번째 보실 것은 바로 대상과 절차입니다. 210페이지를 함께 봐주십니다. 양가 1번 찾으셨죠? 특광시구는 특별창부터 군수까지 가로해 놓습니다. 개발 행위와 관계된 내용이기 때문에 허가권자가 기반설 부담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에 대해 기반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지정하여야 한다. 가로해 놓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페이지를 보십니다. 1번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인해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행위 제한부터 해제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용도 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행위 제한 완화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3과 관련되어 1, 2에 대해서는 20%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 20%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그 지역에 속하는 특광시군 인구 증가율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 20%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210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을 봐주십니다. 다만 개발 행위가 집중되어 개발 행위 집중 가로 해놓습니다. 해당 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 인정하면 다음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봐주실 것은 여기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허가권자인 특광시군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반드시 지정하는 것과 임의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개발 행위가 집중되는 장소라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개발행위라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건축물 건축, 토지의 형질 변경이 되게 될 겁니다. 그런 개발행위가 집중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해당 지역의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곳이라고 하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종시는 2008년도에 만들어졌는데 2007년도까지 그 세종시는 연기군이었습니다. 연기군이었다고 하면 인구 10만이 못 삽니다. 우리 행정자치법에 따르게 되면 인구 10만 이상인 시군에 대해서는 시라 표현하고 인구 10만 미만일 때 군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다만 한 번 시였던 곳이 인구가 10만 미만이 되더라도 그냥 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기 군이었을 때는 인구 4만에서 5만 명 정도 살고 있다가 2008년도에 세종시가 만들어지면서 10만 명부터 시작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30만인데 향후 2030년까지 그 세종시를 인구 80만까지 늘린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만들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 특별법에 따라 연기군 지역에 다양한 행위 제한 규정을 완화하거나 해제버렸겠죠. 만약 그런 경우라고 하면 개발 행위가 집중되기 때문에 그러한 곳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만약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게 된다면 더 이상 규제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곳은 건축물 건축 등의 개발 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개발 이익을 얻는 자로 하여금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해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용도 지역 등이 변경됨으로써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왕숙지구는 사실 개발 제한 구역이거든요. 이번에 3기 신도시 발표하면서 그 개발 제한 구역이 지정 해제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지정 변경됨으로써 행위 제한이 풀리게 된다고 하면 다양한 개발 행위가 집중되게 되고 그러한 곳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20%란 말을 함께 보셨는데 저 20% 이상 늘어나는 것은 개발 행위 허가 건수와
인구 증가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많이 늘어나게 된다면 새로운 주택이나 상가, 공장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죠. 인구가 당연히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곳은 기반설 부담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인구가 늘어나게 된다고 하면 그곳에 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곳도 기반설 부담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저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작년보다 10% 정도 늘어났습니다. 10% 늘어났습니다. 전전년보다 10% 늘어났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기반설 부담구를 지정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것 확인해 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저 20%라는 말과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 이 말 보게 되면 기반설 부담구역의 필수적 지정 대상이라는 것 잡아주시고, 개발 행위가 집중되었다, 이 표현 보게 되면 이때는 지정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어차피 오직 쓴다의 시험 문제 4개 든다고 하면 필수적 지정 사항이 4가지입니다. 그리고 오직 쓴다 만들기 위해 개발행위 집중이란 말을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저 개발행위 집중이란 말 보게 되면 기반설 부담구역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반설 부담구역을 지정하고자 한다면 하나 여쭙 게 있습니다. 만약 우리 지금 살고 있는 호평동을 개발 밀도 관리 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한다면 찬성하시겠습니까? 반대하시겠습니까? 호평동에 사는 사람만 답변해 주십시오. 그냥 남양주시 전체를 개발 밀도 관리 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하면 나는 찬성한다, 반대한다. 용적률이 절반까지 떨어집니다. 재산권 침해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때는 죄다 반대하는 의견만 있습니다. 결국 이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지정하는 때는 주민 의견 들을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반대하는 거 뻔히 알기 때문에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지정 시에는 주민 의견 청취하는 것 아닙니다. 다만 우리 행정계획과 관계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 의견 청취 없이 한다, 그런 파트에서는 제외시켰지만, 재산권 침해로 분명 연결되게 되는 개발 밀도 관리 구역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 청취해봤자 모두 반대하는 의견이기 때문에 따로 할 필요 없습니다. 반면 기반설 부담 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하면 찬성하시겠습니까? 반대하시겠습니까? 반대하는 분도 계십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 이해하실 것은 이 기반설 부담 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많은 기반설, 주차장이나 도로, 여러 가지 공공시설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해당 지역에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이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 시에는 찬성하는 분도 있고, 부담금 내야 되는 입장에서는 또 반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 기반설 부담구역에는 다양한 기반설을 설치하게 되는데, 저 새로 설치할 기반설로서 무엇을 만들 것인지, 터미널 만들 것인지, 학교 만들 것인지, 병원 만들 것인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 시에는 주민 의견 청취를 실시하게 됩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 시에는 주민 의견 청취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대신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 시에는 주민 의견 청취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민 의견 청취 이후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를 거쳐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지정하게 되는데,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달리 주민 의견 청취하는 것이 기반설 부담구역의 주요 절차가 되게 됩니다. 얘만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기반설 부담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저 기반설 부담구역에는 1년 이내에 기반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저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하면 몇 년 안에 기반설 설치 계획 수립한다? 1년 내 기반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 주민 의견 청취를 최대 1년 이내 했다고 하면 저 기반설 설치 계획 수립 시에 주민 의견이 바뀔 일은 좀 없겠죠.
하긴 일주일 전의 의견과 이번 주의 의견이 서로 다를 수는 있긴 있지만 저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 시에 주민 의견 청취하고 1년 내 기반설 설치 계획 수립하게 되면 이미 충분한 주민 의견 청취를 했기 때문에 1년 만에 의견 바뀔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 기반설 설치 계획을 허가권자인 특광시군이 개발행 허가권자인 특광시군이 기반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주민 의견 청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1년 안에 최대 1년 전에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할 때 주민 의견 청취했기 때문에 이때는 주민 의견 청취 따로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반설 설치 계획에는 두 가지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실효에 관한 사항으로 이미 우리 함께 보셨습니다. 국토계획법의 실효는 총 4번 있습니다. 시가조정구역 기억나십니까? 유보기간 만료일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 지구단위계획 함께 공부하시면서 구역 지정하고 3년 이내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 고시해야 되죠. 3년 되는 다음날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은 효력 상실한다. 그리고 주민 위반 제한한 지구단위 계획이라면 5년 내 공사에 착수해야 되고 이에 위반하면 5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10년 아니면 20년이죠. 매년 시험에 나오는 것이 10년 이내 사업 시행하지 아니한 지목대인 토지의 경우는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그 매수 청구와 관련되어서는 청구권자와 매수 의무자 잡아주시는 게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2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다면 20년 되는 다음날 도시군 계획설 결정은 효력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하면 1년 내 기반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수립하지 않으면 1년 되는 다음날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의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효에 관한 규정은 국토계획법에서는 총 몇 번 있다? 4번 있는 겁니다. 특별히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2개에 걸쳐 존재하기 때문에 오지 쓴다에 관한 문제가 자유롭게 만들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실효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과 관련되어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저 기반설 부담구역에는 다양한 기반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반설 설치 내용에 대학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초중고등학교라고 하면 기반설 부담구역 내 주민들이 입학할 수 있는 학교이지만 저 대학은 시험 보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만약 이 대학이 그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학할 수 있다면 제 생각에는 SKY라고 하는 학교 주변 땅이 가장 비싸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대학은 기반설 설치 계획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만 잡아 놓습니다. 예, 그래서 211페이지에 양가로 2번 지정 절차 차시였죠. 특광시군은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하려면 주민 의견 드려야 한다. 주민 의견 가로만 해왔습니다. 개발도 관리구역의 경우는 주민 의견 정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만 기억해 뒀습니다. 그리고 3번 지정 기준이란 말 사셨죠. 우리 공법의 각종 기준은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이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박스 속의 1번만 잠깐 확인해 놓습니다. 기반설 부담구역은 기반설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는 규모로서 최소 10만 조메타 이상 규모가 되도록 지정할 것. 그래서 최소 10만 조메타 이상 줄치거나 가로에 놓습니다. 2번, 3번에 대해서는 크게 필요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번 기반설 설치 계획 차시였죠. 특광시군은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되면 다음 내용이 포함된 기반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래서 기반설 설치 계획은 허가권자인 특광시군이 수립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양가 3번 차셨죠. 기반설 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설, 설치할 수 있는 기반설입니다. 그 중에 4번 보시면 학교, 기반설 부담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데 대학교는 제외한다. 대학교 제외 가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212페이지에 양가로 3번 기반설 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설에 4번 대학교는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제외시킨다. 그 정도 확인해 뒀습니다. 그리고 4에 대해서는 우리가
3월달이나 5월달에 해나가시고 5번 찾으셨죠. 기반설 부담구역의 해제입니다.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 고실부터 1년 되는 날까지 기반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1년 되는 다음 날 가로 해주시고 다음 날 줄쳐놓습니다.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실효에 관한 내용 저렇게 봐주십니다. 국토계획법의 실효는 총 몇 번 있다? 4번입니다. 그렇게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 기반설 설치 계획에 따라 기반설 부담구역에 기반설 설치해야 되죠. 그 돈 내는 자가 누구인지 바로 옆에 페이지 기반설 설치 비용 봐주십니다. 2번 찾았습니까? 2번 찾았습니다. 기반설 부담구역의 기반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인 건축행위는 단독택 숙박시설 등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로서 200제곱미터 가로 열어놓습니다. 초과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행위로 한다. 증축까지 가로 닫아놓습니다. 그래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때 기반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이다. 그렇게만 확인해 주십니다. 그러면 저 기반설 설치 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설치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 면적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시에 기반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인데 연면적 200제곱미터라고 하면 대충 60평이거든요. 그래서 건물 연면적이 60평인 단독택 등을 만들게 된다면 100평짜리 만든다고 하면 이것 잘 사는 분이죠. 그런 분에 대해서만 기반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입니다. 다만 우리가 아직 건축법을 다 못 보셨기 때문에 신축이 뭐고 증축이 무엇이고 개축, 재축이 무엇인지 아직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지금은 신축, 증축이라는 말만 확인하고 지나가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여유 있는 분이 기반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이라는 것만 확인해 놓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십니다. 다음 페이지 나오는 기반설 부담 계획 등등에 대해서는 필요 없으시고 216페이지 잠깐 확인해 놓습니다. 여기 216페이지와 관련되어서는 양가 3번 기반설 설치 비용의 납부 찾으셨죠. 얘는 3월달이나 5월달에 해나갈 겁니다. 지금은 5월달에 아마 해나가실 겁니다. 지금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건너뛰었던 203페이지를 봐주십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 잠깐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개발 행위는 항상 기반설과 관계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개발 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면 인구 늘어나고 그 인구는 많은 기반설의 수요를 야기하게 됩니다. 그러한 기반설을 새로 설치할 수 있다면 기반설 부담구역이고 새로운 기반설의 설치가 곤란하면 개발 밀도 관리 구역입니다. 그러면 저 개발 밀도 관리 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기반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얘는 동전의 양면 관계입니다. 한 곳은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인 때는 새로운 기반설의 설치가 곤란하고 기반설 부담구역의 경우는 새로운 기반설의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동전의 양면 관계입니다. 특정 장소가 이 두 곳으로 중복하여 중첩하여 지정되는 것은 없죠. 그래서 만약 중복 지정된다 그런 취지의 질문 나오면 그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대상과 절차란 말로 내용을 정리해 나가시는 것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는 게 203페이지의 개발행위 허가 제한입니다. 요것만 보고 끝내시면 됩니다. 우리가 부동산과 관련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공부하고 계시는데 나중에 부동산과 관련되어 내가 직접 투자하게 되었을 때 인연이 없다 싶으면 부동산 말고 다른 방향으로 돈 벌 거리를 찾아가셔야 됩니다. 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렸듯이 태안 쪽에 펜션 하나 만들겠다고 부지 구입하셨는데 그 다음날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분이라면 부동산과 전혀 인연이 없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이야기를 드렸나 봅니다. 그러면 잠깐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저 개발 행위는 특광시군에게 허가받아 개발할 수 있는데 저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게 개발 행위 허가 제한입니다. 그러면 많은 돈을 들여 땅을 구입하셨는데 이 땅에 건물 건축하거나 토지의 형질 변경이 일정 기간 제한된다고 하면 대출 받지 않고 토지를 구입했을 때는 상관없지만 대출 받은 경우에는 이자를 꼬박꼬박 내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것은 중요한 재산권 침해에 해당되는 것이죠. 취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개발행위 허가 제한과 관련되어서는 어디를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지정하는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을 지정했다면 이것은 행정청이 하는 처분으로서 행정청이 하는 처분을 뭐라 한다? 행정행위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하게 되면 그 개발행위 허가 제한에 따라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행정청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시장, 군수입니다. 만약 이들이 이 법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로 지정하게 되면 그분들은 부동산에 대한 전문가입니까? 비전문가입니까? 비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행정처분, 행정행위를 하고자 한다면 그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거쳐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쭉 공부해 보시면서 중요한 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행정처분이라면 국토계획법에서는 어디 심의 거쳐야 된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에 관한 절차는 우리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하면 항상 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친다라는 것만 파악해 주십니다. 취지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보실 것은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의 지정 대상을 함께 보십니다. 203페이지 보시게 되면 1. 대상 지역 및 제한 기간 찾았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줄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시장, 군수는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군수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모든 행정청이 다 등장하죠. 시도의사라고 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시, 특도, 도지사 이들을 말할 겁니다. 그리고 시장, 군수. 분명 개발행위 허가 파트인데 특광지구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의사도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개발행위 허가 제한과 관련되어서는 에브리바디가 관할 관청이다. 그렇게 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음 같고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도시군 관리 계획상 특히 필요하다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부터 심의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심의 추천놓습니다. 한 차례만 3년 이내 기간 동안 3년 동그래 놓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3과 5에 해당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지 아니하고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한 차례만 2년 추천놓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박스입니다. 3, 4, 5를 먼저 묶어놓습니다. 그리고 1번 보십니다.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녹지지역부터 수목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조수료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우량 농지 등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 개발행위 허가 제한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개발 행위로
주변의 환경, 경관 추놓습니다. 미관, 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그러면 1, 2번 보게 되면 이러한 곳은 개발해야 된다, 개발을 제한해야 된다.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환경이 아주 우수한 곳이 있다고 하면 그러한 곳은 난개발 행위를 방지할 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 제한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우리 첫 번째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연 경관이 아주 훌륭하고 괜찮은 곳이 있다고 하면 그것 청산에 살겠다, 청산리라는 말 들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청산리를 우리가 국어 시간에 공부하시게 되면 청산리 뒤에는 항상 벽계수란 말이 나오는데, 우리 공법 시간에는 녹계수란 말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공법 시간에는 벽계수가 아니라 녹계수입니다. 그래서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 등의 수목을 보존할 필요가 있거나 우량농지를 보존할 필요가 있거나 조수로 서식처라고 하면 이러한 곳에는 함부로 개발하지 못하도록 개발행위 허가 제한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녹계수란 말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환경, 경관, 문화재 오염시키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하면 개발행위 허가 제한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볼 때까지 좀 힘드시겠지만 공법 시간이니까 녹계수입니다. 그래야만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보실 것은 기, 지, 계란 말을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벌써 2월달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설 명절 연휴이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푹 쉬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추석 명절 때는 아마 공부하시느라고 다른 것 생각도 못 하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명절에는 잘 노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공부하실 건가요? 그냥 쉬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래서 기지개란 말을 우리가 한번 봐주시는 게 이번 시간에 필요한 내용입니다. 교재 잠깐 살펴놓습니다. 3, 4, 5번 묶으셨죠? 우선 3번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여기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계획 확정된 것입니까? 수립 중인 곳입니까? 계획 수립 중인 곳입니다. 그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기지개, 개입니다.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되게 되면 종전 용도 지역이 농림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상황이라면 그 기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제대로 된 개발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될 때까지는 함부로 개발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취지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된 지역,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뭐 하는 곳입니까? 3년 안에 지구 단위 계획 결정해야 되죠. 그리고 5번입니다. 기반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기반설 부담구역은 뭐 하는 곳입니까? 1년 안에 기반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3, 4, 5는 모두 계획 수립 중인 곳이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이해하실 것은 여기 기반설 부담구로 지정되게 되면 1년 내에 기반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수립하지 않으면 1년 되는 다음날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실효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셨습니다. 그러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저 기반설 부담구역의 지정과 계획 수립하는 자는 특광시군이죠. 그리고 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3년 이내 지구 단위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구 단위 계획의 입안과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시장, 군수였습니다. 그러면 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자, 결정한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시장, 군수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난개발 현상을 방지할 목적으로 최대의 말씀 지금은 아니고 그냥 개발행 허가 제한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시군 관리 계획을 수립 중인 곳으로서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되었을 때 용도 지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라고 하면 저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한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의사, 대도시장입니다. 그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될 때까지 해당 지역에 대한 난개발을 방지할 목적으로 개발행 허가 제한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모두 계획 수립 중인 곳이죠. 저 계획과 관련된 관할 관청인 국토교통부 장관, 시의사, 시장, 군수는 그 필요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제한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개발행위 허가 제한적으로 지정하게 되면 일반 국민에 대한 재산권 침해 발생할 수 있죠. 저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라고 하는 행정행위, 행정처분은 중요한 행정처분이죠.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어떤 절차 거쳐야 된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만약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의 지정권자라고 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되고 시도의사, 시장, 군수가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을 지정하게 되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됩니다. 관할에 관한 문제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기지계획과 관련되어 계획 수립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저 계획 수립 시에 다양한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를 거치거나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게 되었을 때 정당한 의견이 있으면 배제한다, 반영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지정 절차를 또 한번 반복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1년 안에 또는 3년 안에 뭔가 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기간이 5년, 10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일 때 해당 지역의 난개발 현상을 방지할 목적으로 저 계획 수립 중인 기지계획 경우에는 기간 연장할 수 있는데 기간 연장하게 되면 딱 한 번만 몇 년? 2년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약속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공법에서는 여기 빼고는 연장 1년 연장입니다. 여기에서만 2년 연장하는 것이고 다른 연장과 관련되어서는 1년 범위 내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제외한 다른 파트에서 2년 범위 내 기간 연장한다. 이런 취지에 지금 나오면 무조건 거버립니다. 2년 연장하는 것은 어디에서만? 개발행위 허가 제한에서만 등장한다라는 것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차와 관련되어 우리 기억하실 것은 이 연장 시에는 재산권 침해가 새로 발생한 것이다. 현 상태 유지한 것이다. 좀 전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이 아니었을 때 새로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로 지정하게 되면 재산권 침해 우려가 발생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지만 단순히 그 기간을 연장함에 있어서는 상황 변화 없거든요. 똑같은 상황이 유지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이 2년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주십니다. 그러면 얘가 규제라는 것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는 필요 최소 한도의 원칙에 따라 규제를 간다? 필요하다면 최대 한도 규제할 수 있다. 필요 최소 한도. 아무리 공익을 위해서라지만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거든요. 일반 국민의 재산권을 충분히 보호할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만 규제를 가하는 것이지 목적 달성하기 위해 과잉 규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 필요 최소한의 원칙에 따라 저 개발 행위 허가 제한이 재산권 침해와 관계되었다면 대상 지역 명확해야 되죠. 언제까지 제한할 것인지 기간 명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제한 기간이 명확하다고 하면 저 제한 기간으로 3년, 5년 결정했을 때 목적했던 기간 안에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면,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3년간 제한하기로 했는데 1년 만에 목적 달성했다고 하면 저 개발행위 허가 제한은 계속 3년 동안 유지해야 된다? 목적 달성했으면 바로 해제해야 된다. 목적 달성했으면 필요 최소한의 원칙에 따라 재산을 침해했다고 하면 목적 달성했으면 바로 해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잘하신 겁니다. 속으로 답은 하셨죠? 저 혼자만 좋아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한 장 넘기시면 지금 필요 최소한의 원칙이라는 것을 막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공법은 절반 이상 해결된 겁니다. 204페이지 보시게 되면 4. 해제 차셨죠.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등을 고시한 국토교통장관 지도이사 시장 군수는 해당 지역의 개발행위를 제한할 사유가 없어진 경우, 개발행위 제한할 사유가 없어진 경우 가로 해놓습니다. 제한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제한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지체 없이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해제하여야 한다. 해제 동원해놓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은 제한 사유가 없어지더라도 제한 기간 만료일 다음 날에 해제한다. 이 말씀은 틀립니다. 목적 달성하면 바로 해제하여야 한다. 강행 규정입니까? 임의사항입니까? 하여야 한다. 강행 규정입니다. 필요 최소한 원칙에 따라 목적 달성했으면 바로 해제해야 되지 질질 연장 끌고 가는 거 아닙니다. 요즘 집값 많이 떨어졌습니까? 아직 더 떨어져야 되겠습니까? 더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해제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괜한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필요 최소한의 원칙 그것 이해해 주시는 게 여기였습니다. 오늘 국토개혁법은 이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바쁘시면 어차피 명절 연휴시니까 가실 분은 하시고 한 5분 뒤에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다 풀어보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